예, 반갑습니다. 먼저 그 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그 뭐 일반적으로 자산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실물이 있는 자산이었는데 이제 그 실물이 없는 자산이 이제 2008년 10월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발굴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전부 그 화폐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는 이 화폐가 아니고 자산으로 변모되면서 그러나 그 암호, 가상,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붙여서 암호자산,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이렇게 이제 혼용을 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 서로 다양하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처음으로 2020년 3월 24일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는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자산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갑자기 이게 가상자산이 등장하니까 이게 이제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법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책에서 보시면은 45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제 헌법과의 관계. 헌법은 모든 법률의 상위 규범인데 사실 제가 이 다음번에는 헌법을 책을 쓰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뭐 헌법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헌법, 민법, 형법, 삼법이라 그러는데 헌법은 이 컨스티튜션이고 다른 법들은 다 로우인데 그 하위 개념인데 이 동등하게 이렇게 보니까 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이라는 것이 모든 최상위 규범을 경국대전이라 불렀던 그 우리 선조들이 오히려 더 옳았지 않느냐. 헌법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외국의 컨스티튜션을 번역해가지고 헌법이라 불렀는데 우리가 따라서 그래 부르다 보니까 이게 헌법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언젠가는 한번 짚고 싶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코멘트 드리고 이 헌법에는 이제 재산권이 나옵니다. 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상자산이 그 재산이냐? 그 재산권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규정도 없고 해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고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점유권 뭐 여러 가지 그 권리가 발생되는데 물건에는 부동산, 동산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러면 가상자산이 물건이냐? 그것도 정의가 없습니다. 물건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서 집행 대상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아니면 뭐 기타 자산이냐 그러면 집행이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도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 설만 지금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6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세법 관계에서 우리 가상자산으로 인한 그 소득은 2020년 12월 29일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도록 하였고, 그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형법에는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등등을 재물, 재산상 이익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가상자산이 재물에 들어가느냐? 저기 대법원 판례와 학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재물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그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외계인이 지구에 떨어졌는데 이 외계인이 인간이냐 동물이냐, 뭐 사회복지권이 있느냐 없느냐, 행복추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해석을 못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가상자산이 지구상에 등장한 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법학자 누구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가상자산의 실물들만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규제를 할 것인가,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만 초점을 맞추었지, 가상자산이란 정체를 밝혀라에 대한 명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형법에서 예를 들어서 그 71페이지에 보시면은 A라는 분의 예금 통장에 B가 잘못해서 차고 송금을 보냈다. 그러면은 A는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 돈을 사용하면 안 되고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안 돌려주면은 그 횡령죄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의 내 지갑에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이 들어왔다. 그럼 내가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되느냐? 횡령죄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건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게 가상자산이라고 했는데, 그럼 경제적 가치만 있는 것이지 그럼 보호는 안 해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71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러한 해석은 형법을 허수아비법으로 보는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법 체계에 맞게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공백을 메꿔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중에 그 공백을 입법으로 이렇게 정립해 나가면 되는데, 당장 기존의 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적용 자체를 배제를 시켜버리면은 법 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게 되는 것이죠. 2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럼 가상자산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 가상자산 종류가 많고 그 분류하는 기준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한데, 그런데 이 스위스란 나라가 상당히 좀 독특해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뭐 시계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스위스가 세계 최고의 뭐 모델이 되겠다고 이렇게 뭐 야망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아무도 별 관심이 없을 때 이 스위스는 2018년에 이렇게 이제 그 가상자산의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ICO 기준을 분류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어요. 그래서 이 ICO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IPO 기업 공개의 개념과 유사한데, IPO는 기업 공개를 해서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인데, 이 ICO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 코인을 거래하게 하는, 상장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위스는 이 핀마를 스위스 파이낸셜 마켓 슈퍼바이저리 어소리티래. 그래서 핀마를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의 그 국제적인 KS 마크, 우리나라 보면 KS 마크처럼 국제 표준 마크를 지향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토큰은 이제 결제를 위한 것, 그다음에 사용을 위한 것, 그다음에 자산형, 혼합형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인으로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뭐 저도 이런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이런 코인들 실무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문외한입니다. 이름만 이렇게 이런 뭐 라이트 코인 같은 게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이제 스테이블 자체가 안정적이다. 원래는 코인이 너무 가상이랑 불안정적인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나마 안정적이다. 뭔가 발을 디디고 있다. 땅을 디디고 있다는 건데 그 땅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는 건데, 그럼 무엇을 디디고 있느냐? 법정 화폐라든가 뭐 원자재라든가 이런 특정 준비 자산이 있고 그 위에 터잡은 코인이다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CBDC라고 이렇게 이거는 그냥 법정 화폐죠. 그 다음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인데 일반적으로 토큰은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뭐 명목 화폐라든가 암호화폐, 기금속, 채권 등등은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다. 근데 사진이라든가 비디오, 오디오 각각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거래는 어떻게 하느냐? 그 블록체인에 본인이 계정을 개설해서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렇게 만나서 직접 보유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본인 계정을 은행에 통장 개설하듯이 사업자에게 이렇게 계정을 개설해서 거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직접 거래하는 방법도 뜨거운 지갑과 차가운 지갑이 있는데, 이 뜨거운 지갑은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에 연결되는 지갑이고, 차가운 지갑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저장 매체를 통해서만 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현상은 이제 거의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디파이 현상인데, 이것은 이 탈중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개발했을 때 이거는 뭐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 이용자들끼리 뭐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거래하고, 그래 그 가격도 정부가 어떻게 뭐 통제할 수 없고 이 자체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그 뭐 비트코인 가격의 뭐 폭락이라든가 뭐 폭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발생되는데, 그게 이제 그 탈중앙이 아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국 그 월가의 그 시장 조작에 의해서 어떤 발생되는 현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비트코인 뭐 ETF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부터 그 ETF 가격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 비트코인 가격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런 투기 자본의 소나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향후의 거래까지 이렇게 거의 조정 가능한 범위로 갖지 않느냐. 특히 투기꾼들이 그 투기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교란을 더 강하게 교란시켜야 그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이런 가상자산 투자를 지금까지 경험을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는 더욱 그 엄청난 어떤 그런 기상천외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발생은 이게 탈중앙 시스템으로 흘러갔더라면은 그야말로 신비롭게 자유롭게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던 것들이 당초 의도와 달리 이렇게 상품의 하나로서, 투기 상품의 하나로서 이렇게 전락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뭐 더욱더 좀 뭐랄까 경각심을 좀 가지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럼 뭐 규제를 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사업자들의 또 자유로운 사업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는 뭐 가상자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보더라도 이 관치금융, 정부의 관치금융이 이 금융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나쁜 방향으로 오히려 더 망치고 있는 방향으로도 뭐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혼재된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도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규제를 함으로써 그 뭐 파산을 막는다든가 그런 또 불공정 그런 사기 거래를 막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유로운 그런 또 활동도 하게 보장하는 그런 아주 좀 그 유율배반적인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35페이지부터 보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정책이 그동안 아주 보수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 상장되었음에도 우리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데, 이제 점차 지금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흘러왔는데, 지금 시대 추세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토큰 점검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이 4개 기관이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하고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지난해 20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견이 개진됐고 본회의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도 조각투자의 장외거래소를 설립하려고 지금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도 그동안 많이 규제를 해왔는데,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5월에 이제 법인 명의를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실명 계좌를 발급을 허용했고,
지금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바닥을 깔고 서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이제 그 법정 화폐를 깔고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2026년 1월 5일 날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미국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보면은 미국은 실정법은 많은 지금 법안들이 지금 심의는 하고 있는데 실정법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고 증권거래위원회 SEC라든가 대체거래소 ATS의 그 규정을 통해서 이제 그 실무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실정법이 많이 이렇게 이제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2022년에 84페이지 그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는 그런 큰 사건이 발생돼 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무방비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보호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그 85페이지 보시면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 이 이제 2021년에 이렇게 발의가 됐고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 간의 관할권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할권 우위를 가지려고 그동안 경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거기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 특히 89페이지에 있는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에서 보면은 양 기관이 명확하게 그 역할을 구분해서 하도록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투명성 및 통일 안전거래법이라든가 그 다음 110페이지에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 그런데 이 법은 좀 상당히 특이한 게 거기 보시면은 2023년에 이렇게 발의가 됐고 2024년에 이렇게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71명, 공화당 의원 208명이 연합해가지고 이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통과시킨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실거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지뢰와 같은 상황인데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위원장 같은 분들은 아직 그런 천하태평인 그런 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계약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는 어떤 기준인데 디지털 자산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증권법의 증권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이렇게
정립을 했고 118페이지 보시면은 호웨이 테스트라 해서 대법원에서 이 호웨이 판례라든가 그 위에 정립된 이 판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요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공동기업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이거는 투자 계획으로서 이렇게 호의 테스트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보면은 그 유럽의 가상자산법인데, 유럽은, 미국은 이렇게 많은 법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법안이 제안은 됐고 오랫동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을 계기로 해서 뭔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좀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화하겠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 유럽은 2023년 6월 29일 암호자산 시장 규제법이라 해서 일반적으로 미카라 하는데 마켓 인 크립토 애셋 레귤레이션 이래서 이게 아주 정형화된 다양하게 체계화된 그런 그 법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129페이지 보시면은 1편의 주제와 범위 정의를 규정하고 이렇게 133페이지 보시면은 2편에서 자산 중거 토큰이라든가 임원 토큰이 아닌 암호화폐 자산이 어떤 거냐라든가,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자산 중거 토큰은 뭐냐,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전자화폐 토큰이라든가,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허가 및 운영 조건,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암호화폐 관련 시장 남용 방지 및 금지,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으로 이렇게 많이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일본의 가상자산법인데, 일본도 아직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했지만은 오히려 속도는 우리보다 훨씬 늦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도 146페이지 보시면은 2014년에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가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2018년 3월에 가상화폐 교환업 등에 대한 연구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검토 내용을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바탕으로 147페이지 보시면은 2019년 5월 31일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거래법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이렇게 2020년 5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거래법에는 이렇게 암호자산을 이렇게 파생상품거래는 금융상품거래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 보시면은 암호자산을 원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암호자산의 가격이나 이율 등을 참조 지수로 해서 발생되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에서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가상 화폐라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국제적인 그런 흐름이 자산으로 보는 그런 분류에 의해서 암호자산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이 화폐라고 하면 이게 법정 화폐와 비슷한 그런 혼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피하기 위한 그런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입법은 이제 지금은 토큰 점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특정 금융정보법이 그 41페이지 보시면은 2001년 11월 28일에 제정되었고 그다음에 2020년 3월 24일 개정 시에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도입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주 목적은 너무나 거래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렇게 좀 가입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부터 우리나라의 그 법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실정법이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가상자산을 각 거래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방치를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입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9페이지 보시면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현재 업비트, 코빗, 코인은 빗썸 등등 해가지고 밑에 각 주에 보시면은 27개사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는 173페이지 보시면은 가상자산을 관리할 때는 고유재산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죠? 서로 섞이면은 그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6페이지 보시면은 이용자 명부도 작성을 하고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이런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0페이지 보시면은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예를 들어서 고객을 속이는 거래를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그런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 교란 행위 금지라든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임의적인 그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든가, 그리고 이런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감시를 하고, 그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뿐만 아니고 처벌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처벌은 그 21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그 불공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실정법은 제일 큰 게 이용자 보호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21페이지 이후에 보시면은 특정 금융정보법,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 등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3페이지 보시면은 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자금 세탁 행위라든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좌를 처음 신규 개설할 때도 이렇게 그냥 자금만 가져온다 해서 바로 계좌가 개설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금 세탁 행위가 있을 소지가 없는지 체크를 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심 우려가 있다 하게 되면은 이런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보시면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신규 거래는 거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 개설만 그런 게 아니고 228페이지 보시면은 전신 송금할 때에도 이렇게 자금 세탁의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엄격한 그런 처벌을 하고 있는데 245페이지 보시면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공부한 내용을 제 생각의 핵심이라 생각하는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면서 계속 다듬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